운하오설이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시선을 빠르게 훑으며 모두의 상태를 살폈고 그제야 누구도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랜 갈증 끝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신 듯한 평화로움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지만 학생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울렸다. 학생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바로 그때 여편은 흥미로운 빛을 머금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동굴 입구에 서 있는 운하오설을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저울로 그녀의 내면을 재는 듯 예리하고 심오했다. 어허, 무사, 무현경, 이단계라니. 이 작은 학원에도 이런 천재가 한두 명쯤은 숨어 있었군. 참으로 흥미로운 일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는 듯한 냉철함과 더불어 발견의 기쁨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무자는 현기를 응축하고 현맥을 뚫어 수련한다. 현맥을 7개 이상 뚫는다면 비로소 현해를 구축하여 진정한 무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현해란 무자의 몸 안에 형성되는 기의 바다로 이를 통해 비로소 고차원적인 무학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근원이다. 무사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단순히 힘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격을 달리하는 뚜렷한 경계이다. 별표 1단계 무사, 영현경. 이제 막 현기를 느끼고 다루기 시작하는 초심의 단계. 마치 거친 원석에서 빛을 발견하듯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시기이다. 별표 2단계 무현경. 현해를 형성하여 무사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 비로소 진정한 무학의 문을 열고 그 광대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한다. 별표 3단계 지현경. 대지의 기운과 조화하여 그 힘을 빌릴 수 있는 단계. 견고한 땅처럼 흔들림 없는 의지로 무학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한다. 별표 4단계 천환경. 하늘의 기운을 다루며 황제와 같은 위엄을 지니는 단계. 그들의 무공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며 그 존재 자체로 위압감을 풍긴다. 별표 5단계 종현경. 하나의 무학을 극에 달하게 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단계. 그들의 무공은 정교하고 심오하여 만인에게 존경받는 경지에 이른다. 별표 6단계 존현경. 존경받는 존재로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는 단계. 수많은 무자들의 기감이 되며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의 문파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별표 7단계 왕현경. 왕과 같은 권위를 지니며 한 지역을 호령할 수 있는 단계. 그들의 명령은 곧법이며 그들의 무력은 어떤 저항도 꺾어버릴 수 있다. 별표 8단계 황현경. 황제의 버금가는 힘으로 광대한 영역을 통솔하는 단계. 그들의 존재는 하나의 제국과도 같으며 그들의 무공은 천지를 뒤흔들 수 있다. 별표 9단계 재현경. 세상의 정점에 선 절대적인 존재. 그들의 힘은 신에 비견되며 한 시대의 영웅이자 전설로 기록된다. 각 단계는 또한 3중으로 나뉘어 각각의 경지 안에서도 3번의 크고 작은 돌파가 필요하다. 무제 단계를 넘어선 곳에는 성경이라는 아득하고 모호한 경지가 존재한다. 그곳에 이르면 허공을 뚫고 천계로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전설일 뿐, 천연대륙에서는 무려 만년 동안이나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과연 그 경지는 실존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무자들이 품는 헛된 꿈일 뿐일까? 언뜻 보기에 운하오설은 기껏해야 20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이미 무사 무현경 2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여편의 눈에는 이 정도의 천부적인 재능이야말로 진정한 천재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쩌면 이 작은 학원에 숨겨진 비룡승천, 왜 잠재력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편의 그 고압적인 시선이 스쳐 지나가자 오나오설의 정신은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었다. 그러나 여편은 이미 시선을 거두었기에 그녀는 그 시선의 주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오나오설의 눈에는 희미한 공포가 스쳤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방금 전 그건 뭐지? 왜 마치 어떤 강자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 나는 엄연히 무사무연경인데 이곳은 모두 학원의 초급 제자들 뿐인데 어떻게 제자에게 시선을 빼앗겨 정신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착각일 거야. 그녀는 그 불쾌한 감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오나오설은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었다. 그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말했다. 모두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잠시 후 저를 바싹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 캠프장으로 함께 돌아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학생들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마음은 금세 가벼워졌고 희망의 참 목소리로 일제히 외쳤다. 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활기가 되돌아왔다. 그러나 여편은 그 모든 기대감을 차갑게 식히듯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나오설 사부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사부님의 현재 실력으로 저희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는 않겠지만 10중 8구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잠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편의 뜻밖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다. 여편이잖아. 그는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오나오설 사부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데 위험이 따른다고? 그가 뭘 안다고. 오나오설 사부님은 무사 2단계이시고 그 실력은 실로 뛰어나시지. 만약 사부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데도 위험이 따른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든지. 수많은 제자들이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여편을 향해 거칠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이곳에 갇힌 지 이미 몇 시즌이나 지났고 겨우 사부님이 찾아와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여편이 사부님이 모두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말하다니 어찌 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오나오설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편,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곳은 흑풍령, 외곽에서 고작 10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캠프장까지는 대략 60리 정도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움직이면 아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캠프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아야 해. 밤은 요수들의 유의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었니?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나오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분을 잊지 않았다. 여편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평상시라면 사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나오설 사부님은 이미 1단계 요수 융미갈의 독침에 중독되셨고 그 시간이 이미 1시즌을 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임시로 현기를 사용하여 독을 억제하고 계시지만 독은 이미 서서히 혈액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독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면 약 1시즌 후에는 독이 사부님의 심장에 도달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치료하기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차가운 사실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예언자 같았다. 오나오설 사부님이 독에 중독되셨다고 모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옆편 저 자식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오나오설 사부님은 멀쩡하게 서 계시는데 무슨 독에 중독됐다는 거야? 그가 사부님을 저주하는 건가? 오나오설 사부님의 호흡은 길고 안정적이며 움직임도 민첩하신데 아무리 봐도 독에 중독된 것 같지 않아. 맞아. 게다가 육미갈은 겨우 1단계 요수일 뿐인데 오나오설 사부님은 2단계 무사이신데 어떻게 육미갈에게 독침을 맞을 수 있겠어? 저 패물 녀석이 이런 헛소리를 짓거려서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무리들의 표정은 극도로 일그러졌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들의 눈에는 여편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적대감이 가득했다. 진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까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뇌가 이상해진 건 아니겠지? 이제 어쩌지? 돌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녀는 여편의 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그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나오설이 몸을 떨며 깜짝 놀라 외쳤다. 내가 독에 중독된 것을 어떻게 알았지? 우나오설은 여편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경악이 일었다. 그녀는 여편이 폐물이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우나오설은 항상 그런 소문을 헛소문으로 치부했으며 어떤 제자도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여편은 그녀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말에 우나오설, 벤 앤주 투에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경악하여 일제히 소리쳤다. 뭐라고요? 우나오설 스승님께서 정말로 독에 중독되셨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악과 혼란스러운 시선들을 무시한 채 여편, 디프휴연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별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승님의 깃바퀴 뒤편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녹색 무늬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워낙 옅어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서 있던 각도에서 스승님의 얼굴이 마침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우연히 그 무늬를 발견했습니다. 깃바퀴 뒤에 그 녹색 실 같은 흔적은 녹미정갈, 록미갈, 그린테일드 스코어피언, 독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특징입니다. 여편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술렁임이 일었다. 아, 정말로 녹색 실 같은 게 있어. 너무 희미해서 여편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저걸 알아낸 거지? 정말 대단하다. 냉영영, 랜딘돈을 비롯한 학생들은 은밀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나오설 스승님의 중독 증세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 여편이 정확히 지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한참을 찾아 헤맨 후에야 겨우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짧은 찰나의 순간에 여편이 어떻게 이토록 미세한 단서를 포착해냈는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예리한 통찰력은 마치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듯 보였다. 우나오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깨달았다. 아, 그랬군. 깃바퀴 뒤편에 나타나는 녹색실 같은 흔적은 녹미정갈 독이 체내로 확산될 때 나타나는 주요 징후 중 하나가 맞다. 그녀는 순간 자신마저 놓쳤던 중요한 단서를 제자가 짚어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우나오설은 모두를 한번 훑어보고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얼마 전 너희들을 찾던 중에 갑자기 녹미정갈 몇 마리의 습격을 받았다. 너희를 걱정하는 마음에 마음이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놈들을 처치하던 와중에 한 마리의 녹미정갈에게 등 부위를 찔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작은 상처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임시방편으로 몸 안에 독소를 봉인해 두었으니 말이다. 해가 지기 전에 너희들을 캠프로 데려가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질 테니 지금 당장 출발하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학생들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여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오나오설 스승님,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스승님께서는 일개 영혼수련법 중 하나인 봉현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현기를 이용하여 독소가 확산되는 경로를 일시적으로 봉인하신 것이겠지요.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아마 봉현법이 독소의 확산을 막는 것 외에도 스승님의 경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경맥이 손상되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독소는 스승님의 심장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단식초 만에 스승님의 심장이 쇠약해져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발작은 스승님께서 저희를 캠프까지 인도하기 전에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스승님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의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는 것입니다. 여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여편이 말한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봉현법이란 대체 무엇인가? 수업 시간에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몰라움과 혼란 속에 서로를 마주볼 따름이었다. 여편이 언급한 내용은 그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육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나오설은 그의 말을 또렷이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수축하고 정신이 요동치며 마음속으로는 극한의 경악이 일었다. 우나오설이 봉현법으로 독소를 억제한 것은 영혼수련사, 혼사들 사이에서는 그리 비밀스러운 기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편은 이제 막 하나의 현맥을 뚫은 초보에 불과한데 그런 그가 자신의 상태와 사용한 기법, 그리고 그에 따른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예측을 완벽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우나오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여편이 무술에는 재능이 없다고 알려진 폐물이라고, 아니면 그에게 영혼 수련이나 연단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인가? 혼자서 많은 자료를 찾아 학습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편은 이 분야에 있어 엄청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녹미정갈 독에 중독된 자신을 알아보고 심지어 봉현법까지 간파해낼 수는 없을 테니. 그녀는 순간 여편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우나오설은 쓰디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 내 실력으로 녹미정갈 독소를 완전히 배출해내려면 최소한 1시즌, 약 30분은 걸릴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미 해가 질 무렵이겠지. 밤이 되면 어쩌면 나 자신은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은 흑풍령 안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설령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기필코 너희들을 데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강렬한 희생정신이 번뜩였다. 스승님, 냉영영 일행이 다급하게 외쳤다. 여편의 표정은 순간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그는 속으로 우나오설 스승의 직업적인 책임감에 깊은 경탄을 보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캠프까지 데려가려는 스승. 그런 스승이야말로 진정한 좋은 스승이었다. 하지만 우나오설 스승님, 제가 스승님께서 지금 가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녹미정갈은 군집 생활을 하는 요수로 각 서식지마다 최소한 20마리 이상이 모여 삽니다. 놈들은 자신들의 독소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스승님께서는 무리 중 일부만을 처치하신 것일 겁니다. 만약 저희가 돌아가는 길이 놈들의 서식지를 지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스스로 그물 안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편은 냉철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미 독에 중독되어 힘이 떨어진 운하오설 스승과 아직 미숙한 여편 일행이 과연 10대마리가 넘는 농미정갈 무리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다름없는 무모한 행동이었다. 운하오설의 눈동자가 다시금 수축했다. 섬뜩한 공포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일품 영혼수련사로서 운하오설은 옛 서책에서 이 내용을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냈다. 농미정갈은 자신들의 독소에 극히 민감하여 반경 10리 이내에서는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다. 만약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농미정갈 무리를 자극하게 될 터였다. 운하오설은 지금 우회로를 택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만약 우회로를 택한다면 그 중간에 돌아갈 길은 이미 죽음뿐이었다. 만약 운하설이 죽는다면 밤의 흑풍령에 남아있는 다른 수련생들 또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힌 운하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혼란스러웠다. 이 험난한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마치 수천 근의 바위와도 같았다. 점고순진한 학자들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고 그들의 희망과 운명이 지금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였다. 여편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운하설 사부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으니 5분 안에 육미정갈의 독을 완전히 해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번뇌에 잠겨있던 운하설은 처음에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다음 순간 기겁한 듯 외쳤다. 뭐라고요? 불가능해.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육미정갈은 비록 일개 요수일 뿐이지만 그 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맹독입니다. 제가 전성기였을 때조차도 최소 30분 이상은 걸려야 겨우 독을 몰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한 시즌 넘게 독에 중독된 상태라 독이 온몸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반 시즌은 걸릴 텐데 5분이라니 도대체 무슨 수로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규와 깊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육미정갈의 맹독은 이미 그녀의 혈맥을 따라 온몸에 퍼져나갔고 냉기가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한 시즌은 그녀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여편의 눈에는 여전히 옅은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믿든 안 믿든 사부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자신감은 운하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순간 여편의 시선은 마치 천상에서 만물을 굽어보는 신의 눈빛처럼 모든 생명을 초월한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운하설의 몸은 미세하게 떨려왔고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렁이는 듯했다. 이 아이는 고작 하급 수련생에 불과한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이토록 오만하면서도 확고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녀의 내면은 것엔 폭풍 후에 휩싸인 바다와 같았다. 겨우 평정심을 되찾은 운하설은 이빨을 악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갈등과 의심이 역력했지만 찰나의 순간 그에게서 느껴진 강력한 기운이 그녀를 움직였다. 좋아. 내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 하지만 딱 5분이다. 5분이 넘어가면 우리는 즉시 이곳을 떠날 것이다.
여편은 아무런 의견도 표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라오십시오. 다른 수련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냉영영이 막아섰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무리들을 훑으며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자. 운하설 사부님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왕홀은 코웃음을 치며 불신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냉영영 사적께서는 정말 여편이 운하설 사부님의 독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건 아니겠죠? 왕홀과 친한 몇몇 수련생들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거들었다. 맞아. 여편 같은 쓸모없는 폐물이 언제부터 치유술을 알았다고. 내 생각에는 저 녀석 분명히 요술을 부리거나 사람을 속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걸 거야. 냉영영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모두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 번만 더 짓거린다면 내가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단체는 즉시 침묵했다. 냉영영 사절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냉영영은 방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어쩌면 이 꼬마 녀석에게 정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Astérisque, astérisque, astérisque. 동굴 깊숙이 들어선 여편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사부님, 갑옷과 외투를 벗으십시오. 운하설은 작은 탄성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기이한 빛을 띠고 여편을 바라보았다. 아, 여편은 곤란한 듯 코를 만지며 말했다. 사부님은 왼쪽 갈비뼈 아래를 다치셨습니다. 갑옷과 외투를 입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운하설의 몸은 미세하게 떨려왔고 놀란 듯 여편을 응시했다. 그녀는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했다. 상처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운하설은 이전에 상처 부위를 간단히 감싸고 갑옷과 외투로 단단히 감추어 두었었다. 그런데 여편은 상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그 순간 운하설은 자신이 다칠 때 여편이 옆에서 지켜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소년의 눈은 대체 무엇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일까? 운하설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바깥의 갑옷과 푸른색 외투를 벗었다. 두터운 천들이 몸에서 미끄러져 내리자 팽팽하고 둥근 곡선을 꽉 조이고 있는 분홍색 속옷이 여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은은한 향기 또한 그의 코끝을 스쳤다. 탐스러운 봉우리와 허리가 만나는 부분, 즉 왼쪽 갈비뼈 아래쪽에 작지만 섬뜩하게도 녹색 피를 흘리는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여편은 풍만한 두 봉우리를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쯧쯧, 이건 분명 36D 정도는 될 거야. 운하설 사부님, 정말 대단한 몸매를 가지고 계셨군. 평소 제복 아래에서는 그저 뚜렷한 곡선미만 보였을 뿐인데 이렇게 옷을 벗으니 상상 이상이었다. 숨 막힐 듯한 두 개의 풍만한 곡선은 보는 이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감춰져 있던 이런 압도적인 풍만함이라니 정말이지. 쯧쯧, 운하설 사부님은 가히 절품이로군. 이게 무사. 인 운하설은 감각이 매우 예민했다. 그녀는 여편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을 위아래로 훑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얼굴이 붉어진 운하설이 나직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여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상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운하설 사부의 왼쪽 봉우리를 톡톡 건드렸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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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의 손가락 그림자는 허공을 가로질러 마치 검은 잔상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그 속도는 운하설이 거의 반응할 틈도 주지 않았다. 운하설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여편의 오른손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여편이 빠르게 건드리자 속옷에 쌓여있던 왼쪽 봉우리는 쑥 들어갔다가 다시 매혹적인 흔들림과 함께 부풀어 올랐다. 여편은 마음속으로 감탄사를 터뜨렸다. 쯧쯧, 탄력과 부드러움이 모두 최상이군. 정말 극품이야. 운하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폭발하듯 타올랐다. 그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죽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공들여 가꾼 아름다운 가슴을 하필이면 어린 아이의 손에, 그것도 이런 식으로 첫 경험을 빼앗기다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하설의 녹이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여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벗으십시오. 풍연법, 봉현법을 해제하고 현기로 육미갈의 맹독을 감싸 한 조각씩 밀어내야 합니다. 여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던 운하오설은 그가 손가락으로 짚었던 상처 부위에서 방금 전까지 무감각했던 것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통증과 저릿저릿한 감각이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내 그곳에서 섬뜩한 녹색 핏줄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운하오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몸속에 깊이 박혀있던 육미갈의 맹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밖으로 밀려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충격은 운하오설로 하여금 여편을 꾸짖으려던 마음조차 있게 할 정도였다. 그녀는 황급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그의 지시대로 풍연법을 풀고 독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전념했다. 10초, 30초, 그리고 1분 시간은 놀랍도록 빠르게 흘러갔다. 그 짧은 1분 만에 운하오설은 자신의 몸속에 퍼져있던 맹독의 8알이 이미 제거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부위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아무리 애를 써도 밖으로 밀어낼 수 없는 미량의 독소뿐이었다. 이것을 상처에 바르세요. 여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곱게 빻아진 약초를 운하오설에게 건넸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슬쩍 문지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몸은 아직 너무 약하군. 방금 전 여편이 시전한 것은 전생에 그가 직접 창안했던 화독점혈법이었다. 이는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여 몸속의 독소를 강제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시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강인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편은 고작 하나의 현맥만을 개통했을 뿐이었다. 그가 이 비법을 무리하게 시전한 결과 그의 오른손은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약초가 상처 부위에 닿자마자 시원한 감각이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운하오설은 다시금 깜짝 놀랐다. 상처 입구에 남아있던 끈질긴 독소들이 그 약초에 의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서서히 몸 밖으로 빨려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30초가 지나자 운하오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은 생기 있게 흔들렸고 그 움직임은 그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제 운하오설의 상처 부위에서는 약간의 통증 외에는 어떠한 독소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운하오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독소가 완전히 배출되었다니. 늘 서리처럼 차갑고 물처럼 고요했던 운하오설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마치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운하오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표정으로 태연자약한 여편을 바라보았다. 마치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 독특한 시술법은 대체 무엇인가? 저 신비로운 약초의 정체는? 아니면 여편이 정말로 연혼사, 연혼사, 나 연단사, 연단사, 가될 잠재력을 지닌 존재란 말인가? 천연대륙, 천연대륙에서 연혼사는 무자, 무자, 들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로 추앙받으며 그 앞날은 광대하고 창창했다. 만약 여편이 정말로 연혼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폐물이라 불려왔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자 역설은 없을 터였다. 그 순간 운하오설은 여편에게 모든 것을 꼬치꼬치 캐물어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운하오설 자신도 일품 연혼사였지만 그녀는 육미갈의 맹독을 겨우 억제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여편은 3분 안에 모든 독소를 완전히 배출해냈다니. 그녀는 이러한 경이로운 일은 일찍이 본 적도 심지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이러한 일은 적어도 3품 이상의 연혼사만이 해낼 수 있는 경지였다. 이 어린 녀석은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아, 여편은 어디로 갔지? 운하오설이 정신을 차리고 여편을 찾으려 했을 때 동굴 안에는 이미 그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운하오설은 재빨리 겉옷과 연갑을 걸쳐 입으며 이새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건방진 녀석. 2분 후 운하오설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가자. 운하오설은 제자들을 이끌고 야영지로 향했다. 돌아가는 내내 운하오설은 여편을 집요하게 응시했고 그는 속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 아가씨에게 찍힌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설마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 여편은 코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흑풍령을 무사히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면 그는 굳이 이렇게 많은 수단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그들은 다른 사부 한 명과 마주쳤고 양측은 함께 야영지로 돌아갔다. 이번 수련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성현학원의 몇몇 사부들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모험을 계속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모든 제자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낸 후 일행은 밤새도록 흑풍령을 벗어나 라몰성 방향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고난과 피로에 시달린 모든 제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넓고 편안한 마차 안에서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직 여편만이 활기찬 정신으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는군. 고작 수십 리를 달렸을 뿐인데 몸이 이토록 피곤하고 쑤시다니 이 육체의 자질은 정말 형편없군. 게다가 내 몸속에는 현기라고는 단 한 조각도 없는 것 같으니 자세히 다시 확인해봐야겠어. 환생한 후 여편은 가장 먼저 주변 환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그 후 운하오설 사부를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지금껏 여유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얻은 이 한가로운 시간에 자신의 몸을 밀접하게 점검하기로 마음먹었다. 여편은 자신의 육체가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혈맥을 개통한 무자라면 당연히 몸속에 어느 정도의 현기를 지녀야 하는 법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몸에는 현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여편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이내 자신의 육체와 관련된 정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여편, 라몰성, 청산진, 엽가, 의 제자. 엽가는 라몰성 청산진 내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명성이 자자한 호족이었다. 여편의 아버지는 엽전운으로 한때는 한때 엽가에서 으뜸가는 천재라 불렸던 여편. 어찌된 영문인지 수련을 나섰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그 여파로 경맥이 끊어져 무도 수련은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는 엽가의 몇몇 상업 업무를 관리하는 하급 집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의 빛나던 과거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별과 같은 신세였다. 현재 엽가의 가주는 여편의 백부, 엽전웅이었다. 여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수련 중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었고, 그녀는 여편을 낳은 후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한 사고 속에서 목숨을 잃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존재 자체가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운 듯했다. 엽가와 같은 명문가에서 후손의 지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바로 타고난 재능이었다. 엽가의 모든 제자는 10살이 되면 연혼사의 주관 아래 첫 세례를 받고 모혼각성을 시도했다. 각자의 천부적인 자질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대우는 극명하게 달라졌으니 이는 곧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냉혹한 시험대였다. 유흥국에서는 10살의 모혼을 각성하는 자를 천재라 칭송하며 대세력들이 앞다투어 영입하려 했다. 그들은 인간계의 용, 룡이라 불리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고 훗날 아홉하늘 위를 홀을 날아다닐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런 인물은 10,0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야말로 극히 희귀한 존재였다. 그런데 여편은 남들과 달랐다. 연혼사의 세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고작 8살에 스스로 무혼을 각성했던 것이다. 유흥국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경천동지할 재능이었다. 당시 청산진 사람들은 여편을 하늘이 내린 기재로 여겼다. 그의 미래 성취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여 분명히 아버지와 심지어 조부까지도 뛰어넘어 천지의 총애를 받는 천지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엽가 사람들은 여편에게 지대한 기대를 걸었으니 그가 가문을 빛내고 광종요조, 중흥시킬, 진흥가족, 구원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엽가는 성내 최고의 무사를 초빙하여 여편을 가르쳤고 많은 이들이 은밀히 과연 엽전운의 아들답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모혼을 각성한 후 여편은 놀랍도록 빠르게 첫 번째 현맥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리 수련에 매달려도 두 번째 현맥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면 10살의 세례를 받고 모혼을 각성한 다른 소년들은 저마다 세 번째, 네 번째 현맥을 관통하며 현기를 응축하여 몸을 단련해 나갔지만 여편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엽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설령 여편에게 무혼이 없었더라도 엽가는 그가 무사, 1단계만이라도 돌파하기를 기다렸다가 연혼사를 초빙하여 현수무혼을 주입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기 수련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하늘을 거스르는 듯한 역천의 무혼을 지녔다 한들 강자가 될 수 없었다. 가장 기초적인 무사 1단계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엽가는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며 성내의 수많은 연혼 대사들을 초빙했지만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한 연혼 대사가 여편은 타고난 패맥이며 평생 수련할 수 없을 것이다. 8살에 각성한 모혼은 죽은 사모혼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여편은 엽가의 미래를 짊어질 별에서 한순간에 엽가의 재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엽가는 진실을 은폐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여편이 타고난 패맥을 지녔고 죽은 모혼을 가졌다는 소문은 청산진을 넘어 남월성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청산진의 명문가인 엽가에서 패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엽가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고 남월성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엽가는 권세를 이용하여 여편을 성현학원에 입학시켰지만 패물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그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기억을 되짚던 여편은 경악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이건 정말이 아니겠지. 전생의 여편은 재능이 워낙 부족하여 여러 번의 시도에도 무혼을 각성하지 못했고 겨우 16살의 패무혼 하나를 각성한 덕분에 죽기 전까지도 무황 8단계에 불과했다. 그런데 설마
이번 생에 환생했더니 더 비참한 꼴이라니. 죽은 무온을 각성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죽은 맥, 사맥이라니. 무온은 영혼이 깃들어 성장하는 존재인데 소위 죽은 무온이란 성장이 불가능한 무온을 뜻한다. 하지만 죽은 맥은 훨씬 더 심각했다. 죽은 맥을 지닌 자는 근본적으로 현기를 수련할 수 없으며 이번 생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장 낮은 등급의 무사조차 될 수 없었다. 여편에게 있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죽음과 다름없었다.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여편은 죽을 만큼 두려웠지만 자신의 몸속에 이미 뚫려있던 현맥의 감각을 집중했다. 잠시 후 여편은 크게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당장이라도 성으로 달려가 그 망할 연혼대사를 능지처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현맥 안에는 기감이 전혀 없었지만 경맥 자체는 막힘없이 매끄럽게 뚫려 있었고 맥벽은 윤기나고 두꺼우며 견고했다. 아무리 봐도 폐맥과는 거리가 멀었다. 단지 현맥의 끝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막혀 있어 개통하기가 어려울 뿐이었다. 연혼대사는 무슨, 이렇게 간단한 것도 남월성 전체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다니 혹시 똥이나 먹고 자라서 연혼대사가 된 건가? 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고. 숨을 멈추고 싶을 지경이었어. 여편은 자신의 몸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쓴웃음을 지었다. 어쩐지 사람들이 날 폐물이라고 불렀을 만하네. 이 몸은 너무 약해. 현맥은 겨우 하나만 뚫려 있고 현기라고는 조금도 없으며 근육은 이완되어 있고 뼈대는 부실하며 오장육부까지 피로에 지쳐 있군.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이 몸을 제대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막힌 현맥을 개통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만약 조급한 마음으로 수련에 임한다면 이 연약한 육신은 마치 끓는 물에 던져진 여린 종이처럼 고통스럽게 파열되고 소멸할 것이다. 무리민이 무예를 갈고 닦는다는 것은 단단한 강철을 담금질하듯 육체를 단련하고 대자연의 정수를 끌어모아 현기를 응축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혹은 건물의 견고한 두 기둥처럼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지거나 부실하다면 모든 노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뿐이었다. 오로지 현맥을 뚫는 것에만 혈안이 된다면 이는 뿌리가 약한 나무가 거대한 폭풍을 견디려는 것과 같다. 당장은 성장하는 듯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허약한 뿌리 때문에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수많은 무리민들이 쉽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류였다. 아시우미스디스는 한숨과 함께 터져나왔다. 지금 현기가 없으니 도대체 제 무온이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그 내밀한 비밀을 탐색해볼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 무온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이했다. 마치 깊고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미동 없는 칠흑 같은 점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런 기운도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고요한 어둠. 그러니 사람들이 저마다 폐무혼이라 손가락질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누가 보더라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저 존재할 뿐인 점, 여편은 자신의 무온이 단지 하나의 검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고 거기서 단 한 치의 미동도 감지할 수 없었다. 마치 영겁의 잠에 빠져든 것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깊은 심해의 바닥에 가라앉은 고대 유물처럼 그저 침묵 속에 존재할 뿐이었다. 전생에 무수히 많은 무온들을 보아왔던 그였다. 화려하게 빛나는 것, 거대한 짐승의 형상을 띠는 것, 심지어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까지. 하지만 이렇게 기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저 점으로 존재하는 무온은 난생 처음이었다. 만약 단 한 줄기 현기라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면 그는 주저없이 이 기묘한 무온을 깨워내려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막막한 벽에 가로막힌 듯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직감적으로 그의 본능이 속삭였다. 이 무온은 다른 무온들과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생의 자신은 무려 혼왕, 팔품에 이르는 대존재였다. 그 경지에 도달했던 그에게 설령 지금 깨어난 무온이 흔히 말하는 죽은 무온이라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았다. 자신이 일말의 힘이라도 되찾는다면 그 무엇인들 가능하지 않겠는가. 무온 따위는 언제든 다시 찾아낼 수 있거나 심지어는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광활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무온을 각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타고난 무온을 지닌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무사들이 소유한 무온은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바로 훈련 대사들이 직접 강력한 현수를 사냥하여 그 혼백을 정제한 뒤 숙주의 몸 안에 이식하여 인위적으로 무온을 형성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극히 드문 연금술과도 같았다. 유흥국 전체를 통틀어 전생의 혼왕팔품이었던 여편만큼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자 여편은 비로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이내 마차가 흔들리는 규칙적인 진동은 마치 자장가처럼 그를 감싸 안았고 그는 곧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이틀째 한낮 눈부신 햇살이 라몰성의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릴 무렵 성현학원, 왜 일행은 마침내 그들의 발걸음을 라몰성으로 되돌렸다.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인솔하던 로사는 서둘러 학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상황을 보고했다. 그 결과 여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달콤한 하루의 휴가를 얻게 되었다. 다른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자유를 만끽하는 사이 여편은 홀로 라몰성의 번화한 대로를 묵묵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시선은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 하나에 사로잡혔다. 마치 거대한 용이 땅에 엎드린 듯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건물 위로는 황금빛 찬란한 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교역시장. 그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여편의 눈동자에서 일렁였다. 여편은 저절로 입꼬리를 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썹 사이에는 감출 수 없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 라몰성의 교역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진기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을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 나는 지금 이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해. 내 육신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수련은 잠시 미뤄두고 무온의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할 수밖에. 그는 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일반적인 무사들이 심각하게 손상된 육체를 회복하고 보양하려면 최소 석 달에서 길게는 5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짐승처럼 긴 시간 동안 응거하며 몸을 추슬러야만 했다. 하지만 전생의 혼왕팔품이었던 여편은 달랐다. 만약 충분한 재료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는 마치 마법처럼 그 어떤 무사들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의 전생 지식과 경험은 현재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여편이 교역시장의 거대한 문을 넘어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의 기청을 때리는 듯한 온갖 소음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시끄러운 흥정소리, 물건을 팔아넘기려는 상인들의 목청 높은 외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마치 거대한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듯했다. 이곳은 흡사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오고 가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시장의 활기 넘치는 생명력을 증명하는 듯했다. 마치 거대한 벌집 속의 벌들처럼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라몰성은 류운국의 국경에 자리 잡은 변방의 도시였다. 그 서쪽으로는 검은 바람능선, 흑풍령이라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그 능선 너머로는 수천 리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이 맹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에는 흉포한 요수들이 득실거렸고, 심지어 깊은 곳에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현수가 은밀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러한 위험과 보물이 공존하는 곳은 자연히 수많은 모험가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그 결과 라몰성의 교역시장은 온갖 기이하고 진기한 물건들로 가득했으며 마치 금과 흙이 뒤섞인 듯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혼돈의 장이 되어 있었다.